남편이 젊은 여자랑 야반도주했습니다. 팔도를 헤매며 다양한 일을 겪은 뚱뚱한 여자가 찾아간 산골짜기에서 남편과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뚱뚱한 아내가 살인문을 발로 뻥차고 들이닥쳐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뚱뚱한 아내와 남편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땅 어느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논밭이 넓지도 않고 장터가 크지도 않았지만 인심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죠. 그 마을 한복판에 기와는 아니어도 처마 끝이 반듯하고 마당이 널찍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이 혜심과 무영 부부가 살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혜심이라는 여인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혜심이는 체격이 크고 살이 넉넉하게 붙어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풍채를 지녔습니다. 둥글둥글한 볼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는 모습이 꼭 마을 어귀 돌부처를 닮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덩치만 크고 푸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장터 주판알보다 빨라서 한 번 들은 셈은 절대 잊는 법이 없었고 누가 수작을 걸어도 그 속내를 귀신같이 꿰뚫어 보는 눈썰미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괜히 혜심이를 두고 저 안악 속은 바다보다 깊다고 수군거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 무영이는 또 어떤 사내였느냐 하면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해서 젊었을 적에 혼담이 줄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가 하필이면 동네에서 제일 뚱뚱한 혜심이한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 자네 눈이 어디 붙었길래 하고 놀려도 무영이는 코웃음 한 번 치고는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가슴을 탁 치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게 이 사내는 혜심이가 밥을 푸면 꼭 첫 숟가락을 마누라 입에 먼저 넣어주었고 빨래를 널다 혜심이 이마에 땀이 맺히면 제 옷소매로 살살 닦아주는 그런 지극정성의 사내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부부는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저리 살부치처럼 다정한가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혜심이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면 무영이가 어김없이 따라 나와서 두레박을 대신 내리고 무영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면 혜심이는 보리개떡을 정갈하게 싸서 산 아래까지 가져다 주곤 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승에서 다시 못 만날 인연처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부부. 그게 바로 혜심이와 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속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좋던 부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도 무영이는 평소처럼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혜심이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저녁거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좀 멀리 있었나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무영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혜심이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 사방을 둘러봐도 산등성이 너머를 목이 빠지게 바라봐도 남편의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심이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우물가로 나갔는데 안악내 대여섯이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리다가 혜심이를 보자마자 입을 쫙 다물어 버린 겁니다. 그 수상한 침묵이 혜심이 가슴에 돌멩이처럼 턱 내려앉았죠. 혜심이가 두레박 줄을 틀어쥔 손에 힘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그리 재밌게 하다가 내 낯짝 보고 입을 닫는 거요? 아낙네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입이 가장 가벼운 복순이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혜심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혜심아, 내 서방이 젊은 년을 하나 꼬셔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장터까지 돌았어. 혜심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레박 줄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서 아래 십술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허리를 고추 세운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아낙네들이 저 여편네 괜찮겠냐고 걱정을 했지만 혜심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심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남편이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진 겁니다. 무영이가 항상 머리맡에 두던 어머니 유품 놀이개, 장에 가면 꼭 챙겨 입던 두루마기, 심지어 혜심이가 혼인 첫날 밤에 손수 지어준 버선까지 죄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옷까지 하나 안 남기고 싹 쓸어간 겁니다.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텅 빈 안쪽을 들여다보던 혜심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라고 이런 일이 자기한테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일 밤 이불을 나란히 펴고 다리를 포개며 잠들던 그 사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볼을 비비던 그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쳤다니 꿈을 꾸는 건지 생시인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꼼짝도 않고 방바닥에 앉아있던 혜심이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혜심이가 장롱 옆에 기대어 놓았던 빗자루를 번쩍 들어 올려 방바닥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 못된 놈의 자식이 나를 버리고 도망을 쳐.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도망쳐봐라. 내가 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찾아내서 그 대가리를 홀딱 밀어버릴 테니까. 그 고함이 어찌나 우렁찼던지 옆집 개가 놀라서 짖기 시작했고 담 너머로 엿듣던 이웃집 할멈이 자빠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두고두고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혜심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솥뚜껑을 열고 찬밥을 한 주먹 쥐어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찬밥을 꾸역꾸역 삼키면서도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밥알 위에 소금간이 절로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는지 만약 누가 봤다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광경이었을 겁니다. 밥을 다 먹은 혜심이가 광으로 가서 보찜보를 꺼내더니 거기에 여벌 옷가지와 마른 미숫가루 그리고 호신용 작대기 하나를 챙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시렁 위에 올려둔 작은 주머니 하나를 허리춤 깊숙이 찔러 넣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혜심이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보찜을 어깨에 둘러매고 살인문을 나서는 혜심이 뒷모습을 보고 이웃집 할멈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치마폭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혜심아, 이 밤중에 여편네 혼자 어딜 가겠다는 거요. 미쳤어. 혜심이가 할멈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도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 인간 찾아올 때까지 안 돌아올라요. 집 좀 봐주시오. 할멈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혜심이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길을 혜심이가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통통한 체구에 보찜을 메고 작대기를 짚으며 고갯길을 오르는 뒷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개 꼭대기에 올라선 혜심이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을 지붕들이 옹기종기 보였고 그 가운데 자기네 초가집 굴뚝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심이가 코를 훌쩍이더니 보찜끈을 고쳐 잡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획 돌려 앞만 바라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라는 사내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서라고는 남편이 북쪽 장터 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나무꾼의 말 한마디가 전부였죠. 그 한마디를 붙잡고 혜심이는 일단 장터부터 훑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방에서 사람이 모이는 법이니 소문이란 소문은 다 그리로 흘러들 테고 그 소문의 꼬리를 잡다 보면 언젠가는 그 얄미운 남편의 뒤통수가 보일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혜심이 특유의 그 빠른 머리가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이렇게 번뜩번뜩 돌아가기 시작하니 걸음에 힘이 붙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혜심이가 묵묵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에는 떠나온 마을이, 앞에는 팔도 강산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심이가 마을을 떠난 지 벌써 보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찾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조선 팔도가 어디 손바닥만 한 땅이겠습니까? 사람 하나 찾는다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도 혜심이는 포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장터만 골라서 발품을 파는 거였습니다. 무영이가 아무리 깊은 산골로 숨었다 한들 먹고 살려면 장터에 얼굴을 내밀 수밖에 없을 테고 설령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 입에서 낯선 사내의 이야기가 한 번쯤은 흘러나올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심이가 영리했던 게 뭐냐 하면 아무 장터나 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아 근처 장터나 포졸들이 순찰을 도는 큰 읍내 시전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도망친 사내가 눈에 잘 띄는 곳을 찾아갈 리가 없다는 걸 혜심이가 모를 여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대신 고을과 고을 사이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오일장, 보부상들이 짐을 풀어놓는 길목 주막, 이런 데를 샅샅이 뒤지며 무영이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캐고 다녔습니다. 여정의 첫 길목은 전라도 벌교 장터였습니다. 남쪽 끝자락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겠다는 심산이었죠. 벌교 장터가 워낙 크고 사람이 바글거리는 곳이라 혜심이가 이 틈에 소문을 모을 생각으로 들어섰는데 막상 장터에 발을 디디니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갓 삶아 올린 꼬막에서 바다 내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양념장을 끼얹어 묻혀놓은 꼬막 무침이 소반 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으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혜심이가 꼬막 파는 주막 앞에 벌러덩 앉아서 한 접시를 시켰는데 하필 그 옆자리에서 보부상 셋이 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짐값을 나누는데 머릿수 대비 무게 비율이 안 맞는다며 주파나를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혜심이가 꼬막 껍데기를 닦아면서 그 셈을 귀로 듣더니 숟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들, 그거 셋으로 똑같이 쪼갤 일이 아니지요. 첫째 보따리가 석말, 둘째가 2말, 셋째가 1말이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로 나누어야 서로 억울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보부상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혜심이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주판도 안 놓고 입으로 풀어버리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 대가로 혜심이는 꼬막 무침 한 상을 더 얻어먹었고 보부상들한테서 북쪽으로 올라간 상단들이 어느 길목을 탔는지 요긴한 정보까지 건져냈습니다. 이 여인이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은 안 먹었던 겁니다. 거기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충청도까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마침 커다란 난장이 열려서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장터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서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혜심이가 어깨너머로 고개를 쭉 빼고 들여다보니 세상에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심이 못지않게 체격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여인 하나가 기합 소리를 내지르더니 사람 허리통만 한 바위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고 그 여인은 바위를 머리 위로 지켜든 채 씩 웃으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유랑광대패의 단장 막내였습니다. 덩치도 덩치였지만 그 호쾌한 웃음소리가 장터를 쩌렁쩌렁 울려서 혜심이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말았죠. 혜심이가 근처 노점에서 가꾸어낸 노릇한 달구이를 한 마리 사들고 구경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험상궂은 산에 옌 일곱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는데 하나같이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허리춤에 몽둥이를 찔러 넣은 왈패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광대패한테 자릿세를 내놓으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주된 표적이 막내의 동생분이었다는 겁니다. 분이는 앳된 소녀였거든요. 왈패 두목이 분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며 능글맞게 웃는 걸 보고 막내가 들고 있던 바위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장터 바닥이 울렸죠. 막내가 이를 드러내며 왈패들한테 달려들었고 그 순간 혜심이도 먹던 달구이를 소반 위에 탁 내려놓더니 소매를 걷어붙이며 난장판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안하기 남의 싸움에 왜 끼느냐고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혜심이 눈의 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들어온 순간 발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막내가 정면에서 왈패 셋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며 괴력으로 내동댕이 치는 사이 혜심이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장터 구석에 세워둔 수레 하나를 발로 걷어차서 왈패들 퇴로 쪽으로 굴려보냈고 옆에 쌓아둔 밧줄 다발을 집어들어 도망치려는 놈 발목에 휘감아 넘어뜨렸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막내와 꾀로 구석구석 틀어막는 혜심이가 합을 맞추니 왈패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넘어지며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목이 코피를 쏟으며 기어가다가 밧줄에 발이 걸려 나자빠진 꼴을 보고 장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왈패들을 싹 쓸어낸 뒤에 막내가 땀을 훔치며 혜심이를 바라봤습니다. 혜심이도 헉헉거리며 막내를 올려다봤죠.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배짱을 가진 두 여인이 서로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동시에 푸아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동네 안하기 이런 싸움판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만. 막내가 허리에 손을 짚고 너털웃음을 치며 말하자 혜심이가 보찜을 다시 축혀올리며 대꾸했습니다. 언니도 사람인데 혼자 맞고 있으면 눈뜨고 구경만 하겠소. 그 한마디에 막내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혜심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장터 구석에 나란히 앉아서 충청도식 고기만두를 산더미처럼 쪄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만두를 입에 넣으며 막내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냈고 혜심이도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남편 무영이 야반도주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놓았습니다.
해심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마치자 막내가 만두,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더니 탁자를 탕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못된 서방놈 내가 찾아주마. 우리 유랑단이 팔도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 숨었든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낼 테야. 해심이가 두 손을 모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나 이 은혜 죽어도 안 잊을라요. 막내가 손사래를 치며 에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아까가 네가 우리 분이 지켜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만두를 하나 더 해심이 입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해심이가 볼이 터질 듯 만두를 우물거리면서도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소매로 훔쳤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하게 웃고 떠들어도 밤마다 남편 생각에 가슴이 쿵쿵 내려앉던 게 이 한마디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거였죠. 막내와 헤어진 해심이는 다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원도 어귀에 당도했을 때는 산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이가 덜덜 떨렸지만 고소한 감자전 냄새를 맡고 허름한 주막에 들어가 뜨끈한 전을 한 접시 비우고 거친 메밀국수까지 말아 먹으니 다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국수 그릇을 비우고 있는데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숨이 턱까지 찬 사내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막내의 유랑단에서 보낸 전갈꾼이었습니다. 해심이가 전갈을 받아 펼쳐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막내의 정보망이 무영 일행의 경로를 잡아낸 겁니다. 북쪽 산맥 너머 인적이 드문 첩첩산 중 그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낯선 사내와 젊은 여인이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심이가 전갈을 가슴팍에 꾹 눌러 품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다. 그 두 글자를 내뱉는 해심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국수값을 탁자 위에 탁 올려놓고 보찜을 다시 둘러맨 해심이가 주막 문을 밀치고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강원도 산골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지만 해심이 두 눈에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든 천길 낭떠러지든 그 끝에 얄미운 남편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각오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막내가 보내준 전갈을 품에 꼭 안은 해심이가 강원도 산골을 벗어나 북쪽 산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산짐승 다니는 오솔길을 타고 고개를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장터에서 사온 집신이 달아서 바닥이 뚫렸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또 잡히기를 반복했지만 해심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타본 적 없는 통통한 안악이 이를 악물고 바위를 붙잡으며 기어오르는 모습을 산짐승들이 봤다면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사흘을 꼬박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나무 밑동의 등을 기대고 쪽잠을 잤는데 잠이 들면 어김없이 무영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해심아 밥 먹었어 하며 숟가락을 내밀던 남편, 빨래를 넣는 자기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던 남편, 그 다정했던 손길이 꿈속에서도 생생해서 잠결에 손을 뻗으면 허공만 잡혔습니다. 그때마다 해심이가 벌떡 일어나 이마를 세게 쥐어박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그리워할 때가 아니라 분노해야 할 때라고, 그 손길이 전부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골짜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니 계곡물 소리가 졸졸 들려왔고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니 산비탈 아래 작은 터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심이가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초라한 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기둥을 반듯하게 세워 올린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고 지붕 이형도 깔끔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빨랫줄이 가지런하게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아기 기저귀가 뽀송하게 널려서 산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표면을 누군가 정성껏 닦아 놓았는지 윤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봐도 갓살림을 차린 부부가 알뜰살뜰 꾸려 나가는 보금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심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인문 틈새로 마당 안쪽을 훔쳐보는데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머리끝으로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도끼를 내리치며 장작을 패고 있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해심이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넓은 어깨, 허리를 살짝 굽히는 버릇, 도끼를 쥐고 왼발을 반보 앞으로 빼는 자세까지 틀림없이 무영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장작이 쩍 하고 갈라질 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모습이 해심이 눈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안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단아하고 가냘픈 젊은 여인 하나가 포대기에 갓난아기를 곱게 업고 마당으로 나온 겁니다. 나이가 20 남짓 돼 보였는데 가름한 얼굴에 눈매가 서글서글해서 누가 봐도 곱상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박사박 마당을 건너가더니 허리춤에 걸어둔 수건을 꺼내 무영이 이마에 맺힌 땀을 살살 닦아주었습니다. 무영이가 도끼를 내려놓고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입가에 번진 미소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편안하고 다정했습니다. 해심이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나무줄기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손톱이 나무 껍질에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찾겠다고 발이 부르트도록 팔도를 헤맸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눈물로 보찜을 적셨습니다.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산짐승기를 기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남편이라는 사내는 뭘 하고 있었느냐. 깊은 산속 아늑한 초가집에서 젊고 고운 여자의 손길을 받으며 천하태평 웃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싶었겠죠. 자기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상대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산골짜기에 살림을 차려놓고 아기 기저귀까지 널어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해심이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슬픔이고 그리움이고 전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를 시뻘건 분노가 꽉 채워버렸습니다. 해심이가 이를 꽉 깨물더니 나무 뒤에서 벌떡 일어나 살인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뛰다시피 달려가서 닫혀있던 살인문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나무 빗장이 쩍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날아갔고 살인문이 양쪽으로 벌어지며 해심이 모습이 마당 한가운데로 드러났습니다. 무영이가 도끼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젊은 여인 단비가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앞에 보찜을 메고 온몸에 흙이 범벅이 된 통통한 여인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해심이 두 눈에 불꽃이 이글거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해심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무영이한테 달려들더니 멱살을 두 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무영이 몸이 앞으로 확 쏠렸고 해심이가 멱살을 잡은 채 하늘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가 널 찾겠다고 신발이 닳도록 팔도를 헤맸는데 너는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크게 떴습니다. 해심이가 멱살을 잡아 흔들 때마다 무영이 고개가 앞뒤로 꺾였습니다. 단비가 아기를 꽉 껴안은 채 겁에 질려 마당 구석으로 물러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해심이가 멱살에서 손을 놓더니 이번에는 주먹으로 무영이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못해줘서 이 난리를 쳤어. 무영이 가슴팍을 맞으면서도 손 하나 들어 막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받아내기만 했는데 그 모습이 해심이 눈에는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꼴로 보였던 겁니다. 해심이가 주먹질을 멈추고 헐떡거리며 단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계집이 뭐가 그리 좋길래 마누라를 버리고 도망을 친 거야. 어디 한번 똑바로 말해봐. 무영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그 침묵이 해심이한테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해심이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는데 그 눈물이 분노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해심이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심이가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훔치더니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매일 밤 당신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돌아온 게 이거야? 그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쳐서 산새들이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단비가 아기를 안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무영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질끈 감아 버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산안개처럼 내려앉았는데 그 침묵 속에서 아기만 세상 모르고 옹알옹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해심이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 울지도 못했고 아직 다 화를 내지도 못했지만 이 여인이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해심이가 코를 훌쩍이며 보찜을 다시 축혀 올렸는데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 사이로 뭔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이기 시작한 겁니다. 해심이가 단비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벌벌 떠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해심이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저 아기가 당신 핏줄이라는 거야? 무영이가 움찔했습니다. 해심이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집 나간 게 석 달 전인데 저 아기는 아무리 봐도 100일은 넘겨 보이거든. 앞뒤가 안 맞잖아. 해심이 머릿속에서 셈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장터에서 보부상의 짐값을 암산으로 풀어내던 그 명석한 두뇌가 분노 속에서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해심이 시선이 무영이 두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작을 패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오래 버틴 사람한테서만 볼 수 있는 찢어진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해심이가 무영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올려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도끼자루 잡아서 이런 상처가 나? 칼자루를 쥐었어도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무영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눈동자 안에서 출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영이는 손을 확 빼더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해심이가 그 등짝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쉴 새 없이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개월수가 맞지 않는 것, 남편 손에 난 정체 모를 상처, 이 깊은 산골에 숨어 살아야 할 이유, 하나하나가 맞물리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심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무영이 등을 쏘아봤습니다. 아직은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산골짜기에 무언가 감춰진 사연이 있다고 말이죠. 해심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지만 무영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주먹만 불끈 쥐고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해심이 속을 더 뒤집어 놓았죠. 아기 개월수도 안 맞고 손에 난 상처도 수상한데 해명 한마디 없이 버티고만 있으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가슴을 찢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해심이가 무영이 앞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무영이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해심이가 그 턱을 손으로 확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해심이가 그 눈동자 속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분명히 미움이나 귀찮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 안에 고여있던 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삼키고 또 삼킨 고통 같은 것이었는데 해심이가 그걸 알아챈 순간 무영이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무영이가 한 발짝 물러서더니 얼굴을 싸늘하게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난 거야.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로 시작했으니까 네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 그 말이 해심이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오해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 입으로 끝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니 그 신랑마저 뚝 끊어진 겁니다. 해심이 무릎이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끝이라고? 내가 팔도를 돌아다니며 이 꼴이 돼서 찾아왔더니 돌아온 게 고작 그 한마디야? 해심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영이가 눈을 질끈 감더니 고개를 획 돌리며 다시 등을 보였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 6글자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해심이 입술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코끝이 시큰거리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해심이가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이 여인이 울기 싫었던 게 아니라 저 사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해심이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영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의 명석한 머리가 분노 속에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당 구석에 세워둔 긴 몽둥이가 눈에 걸렸습니다. 나무를 하는데 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끝부분이 매끈하게 깎여서 무기처럼 다듬어져 있었고 그 옆에 밧줄이 촘촘하게 감긴 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산짐승을 막으려는 용도치고는 지나치게 전투적인 배치였죠. 해심이 시선이 초가집 처마 밑으로 올라갔습니다. 처마 안쪽에 집단을 엮어 위장해 놓았지만 그 사이로 시퍼런 칼날이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산골 살림집에 저런 물건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해심이 눈이 가늘어졌고 퍼즐 조각 하나가 더 맞춰지는 느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해심이가 무영이한테 등을 돌리더니 곧장 단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기를 부둥켜 안고 있던 단비가 화들짝 놀라며 아기를 더 꽉 감쌌습니다. 해심이가 단비 앞에 쭈그려 앉아서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란 볼에 오똑한 코,
그리고 눈매가 무영이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젊은 여인의 이목구비를 그대로 줄여놓은 것 같았죠. 혜심이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단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기, 당신 오라비 자식이지. 단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심이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내 남편 핏줄이 아닌 건 눈만 멀쩡하면 알 수 있는 일이요. 아기 눈매가 당신 눈매를 빼다 박았으니까. 단비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가 뒤에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혜심아, 그만해. 저 사람은 상관없어. 나하고 내 문제잖아. 혜심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번쩍 들어 무영이를 제지했습니다. 닥쳐. 당신한테는 충분히 물었는데 입을 안 열었잖아. 이제 이 사람한테 물을 차례야. 무영이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췄습니다. 혜심이가 다시 단비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는데 그 낮은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니라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내의 본처야. 내 남편이 왜 나를 버리고 여기 숨어 있는 건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 그 말에 단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가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단비가 아기를 안은 채 옆으로 쓰러지려는 걸 혜심이가 반사적으로 두 팔로 받쳐 안았습니다. 아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무영이가 미친 듯이 달려와 단비의 등을 부축했습니다. 단비가 혜심이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피가 묻은 손가락에 힘을 주며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절박했던지 혜심이가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고 거기서 쏟아져 나온 말은 혜심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단비가 떨리는 입술 사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가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다가 조정의 거물 권세가한테 밉보여 역적으로 몰렸다고요. 멸문지화를 당해서 오라비가 참수를 당했고 가족이 모조리 끌려갔는데 자기만 갓 태어난 조카를 안고 겨우 빠져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오라비가 과거 무영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혜심이가 단비의 말을 듣는 동안 얼굴에서 색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단비가 기침을 하며 피를 뱉어내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무영이가 은인의 핏줄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단비와 아기를 데려와 이 깊은 산골에 숨겼다고. 부부 행세를 한 건 추적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위장이었다고. 본처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권세가의 칼끝이 혜심이한테까지 뻗칠까봐 무영이가 일부러 불륜남 노릇을 자처하며 아내를 떼어내려 했다고요. 단비가 혜심이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오열했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됐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혜심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영이를 올려다봤는데 이 사내가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매몰차게 꼴 보기 싫다며 등을 돌렸던 그 사내가 지금은 입술을 깨물어 터뜨리면서까지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혜심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무영이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무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혜심이가 두 손으로 남편의 볼을 감싸 쥐고 자기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무영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줄줄 나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버텼는지 그 얼굴 하나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해심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까 분노에 차서 흘렸던 눈물과는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태우며 눈두덩을 넘쳐 흘렀고 해심이가 남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무영이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리더니 이 사내도 두 팔로 아내의 넓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왜 나한테 한마디를 못해? 해심이가 무영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무영이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입술을 떼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너한테까지 칼이 닿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해심이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이 품에 얼굴을 파묻고 주먹으로 남편 가슴팍을 두드리면서도 손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리는 건지 매달리는 건지 모를 그 몸짓이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단비가 아기를 안은 채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울었고 무영이가 한 팔로는 아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단비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는데 산골짜기에 그 울음소리가 퍼져서 계곡물 소리조차 묻혀버렸습니다. 해심이가 한참 만에 눈물을 그치고 소매로 콧물을 훔치며 무영이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인의 눈빛이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뭔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권세가라는 놈이 누군지 몰라도 내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건 용서 못해. 무영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안 된다고 말렸지만 해심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이 여인이 한번 이를 악물면 황소도 고삐를 잡아 세우는 성격이라는 걸 무영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심이가 단비 곁으로 가서 아기 이마를 손가락으로 살살 쓸어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담담하고 단단했던지 단비가 눈물 젖은 눈으로 해심이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심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 시렁 위에서 챙겨 넣었던 그 작은 주머니가 손에 잡혔고 해심이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둑어둑 해가 기울고 있었고 산골짜기에 저녁 안개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쏟아낸 그 밤 산골짜기 초가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해심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솥에 불을 지피고 미숫가루를 풀어 단비한테 먹였고 단비가 피를 토한 뒤로 기운이 빠져서 아기를 안은 채 스르르 잠이 들자 해심이가 자기 겉저고리를 벗어 단비 어깨 위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통통한 손으로 아기 볼을 톡톡 건드리며 잠든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해심이 눈빛이 참 묘했는데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머리채를 뽑아버리겠다고 이를 갈던 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매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영이가 부엌 문턱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심이가 고개를 돌려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무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서 더 미안해. 해심이가 코를 훌쩍이더니
주먹으로 무영이 어깨를 한 대 쳤습니다. 세게 때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담겨 있었죠. 미안한 줄은 아니까 됐어. 대신 다시 한번 나 몰래 이런 짓 하면 그때는 진짜로 대가리를 밀어버릴 줄 알아. 무영이가 헛웃음을 흘렸는데 그 웃음 끝에 눈물이 한 방울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문턱에 걸터 앉아 산골짜기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총총했고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했습니다. 해심이가 무영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무영이가 아내의 통통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는데 두 사람 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났을까요? 해심이가 선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기 옹알이 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왔고 마당에서는 무영이가 화로에 불을 살리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심이가 기지개를 켜며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무영이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불을 살리던 부싯돌을 든 채 고개를 확 돌려 산등성이 쪽을 노려본 겁니다. 해심이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려는 찰나 무영이가 손을 번쩍 들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입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무영이 눈동자가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해심이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중하니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뚝 끊겨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요란하게 지저귀던 새들이 하나도 울지 않고 있었고 그 부자연스러운 정막이 산골짜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처마 밑에 위장해둔 칼을 낚아채듯 뽑아 들더니 해심이한테 낮게 속삭였습니다. 단비랑 아기 데리고 안방에 숨어. 문 걸어 잠그고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해심이가 무영이 팔을 잡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어쩌려고. 무영이가 아내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무영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고 해심이가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돌아가 단비를 깨워 아기를 꼭 안게 한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단비가 겁에 질려 아기를 가슴팍에 밀착시켰고 해심이가 단비 앞을 가로막듯 서서 문 바깥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밖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발소리가 접근하고 있었고 그 발소리들이 초가집을 빙 둘러싸며 원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무영이가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칼을 쥔 채 사방을 경계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명도 넘는 자객들이 허리에 찬 칼집에서 시퍼런 날을 뽑아 들며 마당으로 스며들었고 선두에 선 사내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으며 무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훔쳐보던 해심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객들 하나하나가 살기를 잔뜩 품은 전문 살수라는 게 움직임만 봐도 느껴졌거든요. 무영이가 가진 거라곤 칼 한 자루뿐이었고 아무리 무영이가 힘이 세다 한들 10명이 넘는 칼잡이를 혼자 상대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영이가 칼을 비스듬히 세우며 마당 가운데를 지켰습니다. 자객들이 부채꼴로 펼쳐지며 포위망을 조이자 무영이가 먼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을 옆으로 쳐내며 어깨를 들이받았고
두 번째 놈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놈이 옆에서 칼을 휘둘러 무영이 옆구리를 스쳤고, 네 번째 놈이 등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이가 몸을 비틀어 겨우 피했지만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한 놈을 쓰러뜨리면 두 놈이 달려드는 상황이 반복됐고, 무영이 몸에 칼자국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팔뚝이 베이고 허벅지가 찢겨도 무영이는 안방 문 앞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 뒤에 아내가 있고 단비가 있고 아기가 있으니까요.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그 칼날이 문 안쪽까지 닿을 거라는 걸 무영이가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객 두목이 칼끝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리 하나는 기특한데 거기까지야. 순순히 비켜서면 내 목숨만은 봐주지. 무영이가 피를 뱉으며 칼을 다시 세웠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들어가라. 두목이 혀를 차며 손짓했고 남은 자객들이 일제히 무영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이가 한 놈의 칼을 막아내며 무릎으로 복부를 걷어찼지만 동시에 등 뒤에서 날아든 칼이 어깨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영이가 비명을 삼키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자객 하나가 무영이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고 두목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본 혜심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남편의 피투성이 얼굴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단비가 뒤에서 나가지 말라고 치마폭을 잡아당겼지만 혜심이 손이 문빗장을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혜심이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피범벅이 된 무영이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리며 자객들과 마주 섰습니다. 통통한 안하기 시퍼런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꼴이 자객들 눈에는 가소로워 보였겠죠. 두목이 칼을 내리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건. 비켜 계집아. 혜심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꺼내 든 것은 칼도 몽둥이도 아닌 손바닥만 한 작은 필이 하나였습니다. 자객들이 어이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봤고 두목이 칼을 치켜들며 혜심이 목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찰나 혜심이가 피리를 입에 대고 힘껏 불었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 산골짜기를 가르며 쭉 뻗어 나갔습니다. 자객들이 귀를 의심하며 멈칫한 그 순간 산등성이 위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나무 사이사이에서 검은 옷을 걸친 그림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수십 명씩 일어서더니 산비탈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자객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부하들보다 서너 배는 많은 무리가 바람처럼 마당으로 밀려들어서 눈 깜짝할 새에 자객들을 에워싸 버렸거든요. 선두에 선 덩치 큰 사내가 쌍칼을 뽑아 들더니 자객 두목 목 앞에 칼끝을 들이밀었고 나머지 그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객들의 팔을 꺾고 칼을 빼앗으며 순식간에 제 앞에 버렸습니다. 10명이 넘던 자객들이 꼼짝도 못하고 마당에 엎드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밥 한 숟갈 뜰 사이도 안 됐습니다. 무영이가 피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봤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같이 혜심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고 선두의 덩치 큰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마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무영이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아내를 올려다봤습니다. 혜심이가 피리를 품에 다시 넣으며
남편 곁에 쪼그려 앉아 무영이 얼굴에 묻은 피를 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무영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심아, 이게 대체 뭐야? 이 사람들이 누구야? 혜심이가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감싸주며 씩 웃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못한 이야기가 있어. 무영이가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마당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이 밧줄에 묶여 마당 한쪽에 나란히 꿇어 앉아 있었고 검은 옷의 무사들이 초가집 사방을 빈틈없이 호위하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혜심이가 무영이 상처에 치마폭을 찢어 감아주면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이야기가 길다고, 다 듣고 나면 아마 당신 턱이 빠질 거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혜심이가 무영이 상처를 동여매고 나서 남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영이가 피투성이 얼굴로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자객 10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린 검은 옷의 무사들이 전부 자기 마누라한테 무릎을 꿇었으니 정신이 제대로 돌아올 리가 없었겠죠. 혜심이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떠돌이 보부상으로 시작해서 조선 팔도의 뿌리를 내린 거대한 상단을 일궈낸 사람이었다고요. 겉으로는 이름 없는 행상이었지만 안으로는 전국의 포구와 장터, 뒷골목 정보만까지 소나귀에 쥐고 있던 천하제일 거상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상단의 모든 것을 외동딸인 자기한테 물려줬는데 혜심이가 그걸 받아 쥐고도 세상에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영이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혜심이가 무영이 턱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려 닫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숨기고 살았는 줄 알아? 돈 많다고 소문나면 사람이 변하거든. 나는 그냥 평범한 안악으로 당신이랑 살고 싶었어. 무영이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살림 꾸리느라 허리띠 졸라매던 것도 전부 연기였어. 혜심이가 멋쩍게 코를 긁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영이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뒤로 벌러덩 넘어갔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쓰렸는지 인상을 찡그렸지만 그 와중에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마누라가 조선 팔도를 주무르는 거상이었다니 기가 막혀서 웃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지 본인도 모를 웃음이었죠. 혜심이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찜을 메고 남편을 찾아 팔도를 유랑하는 동안 상단의 최정예, 호위, 무사들이 처음부터 그림자처럼 뒤를 밟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벌교 장터에서 꼬막 먹을 때도, 충청도 난장에서 막내랑 왈패를 쓸어낼 때도, 강원도 주막에서 감자전을 뜯을 때도 혜심이 반경 10걸음 안에 항상 호위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혜심이가 직접 나서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무사들이 말릴 수도 없고 대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몰래 따라붙은 거였습니다. 무영이가 천장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당신 지킨다고 혼자 별짓을 다 했는데 당신이 나보다 100배는 더 든든한 사람이었구만. 혜심이가 남편 손을 잡으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날이 밝자 혜심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의 정보망이 거미줄처럼 조선 팔도에 깔려 있으니 이걸 총동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혜심이가 호위 무사 두목을 불러 앉히더니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치밀하기가 전쟁터에서 작전을 짜는 장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먼저 한양에 심어둔 상단 밀정들한테 전가를 보내서 은인을 모함한 권세가의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했습니다. 관직을 사고판 기록, 뇌물을 주고받은 내역,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은 정황까지 증거란 증거는 모조리 수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해심이가 호위 두목한테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양을 콕 찍으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쌓아올린 탑이 아무리 높아도 기둥이 썩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썩은 기둥을 낱낱이 파내. 호위 두목이 무릎을 치며 고개를 숙였고 전갈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해심이 상단의 정보력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어서 열흘도 안 돼서 한양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권세가가 지방고을의 세곡을 빼돌려 자기 곳간에 채운 장부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고, 뒤이어 이틀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보고가 줄줄이 도착했습니다. 관직 매매 문서, 무고한 선비들을 옥에 가둔 뒤 재산을 강탈한 증빙, 심지어 군궐 내관한테 뇌물을 먹여 조정의 인사를 좌지우지한 기록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심이가 그 문서 뭉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빠진 고리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 여인이 수백 장의 문서를 분류하고 연결해 나가니 증거의 그물이 촘촘하게 짜였습니다. 무영이가 옆에서 문서를 넘겨주며 돕다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신 이 머리를 살림에만 쓰고 있었던 거야? 해심이가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무시해.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자 해심이가 직접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권세가가 조정에 심어놓은 줄이 한두 가닥이 아니라 관아 선에서 묻혀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해심이가 택한 방법은 조정의 간쟁을 담당하는 사헌부에 직접 증거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사헌부 관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 상단의 한양 거래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해심이가 사헌부 앞에서 보찜을 풀고 증거 문서를 산더미처럼 쏟아놓았을 때 관원들이 처음에는 시골 안악이 무슨 짓이냐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심이가 문서 첫 장을 펼쳐서 관원 코앞에 들이밀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세곡 횡령 금액이 적힌 장부를 본 관원의 눈이 찢어질 듯 벌어졌고, 그 뒤로 줄줄이 나오는 증거들을 확인하며 사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세가가 이 소식을 듣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촘촘하고 방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거든요. 사헌부의 탄핵 상소가 조정에 올라갔고 임금이 직접 국문을 명했습니다. 국문장에 끌려 나온 권세가가 해심이 얼굴을 보더니 이를 갈며 소리를 질렀지만 해심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권세가의 관직이 박탈됐고 전 재산이 몰수됐으며 먼 섬으로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유배 가는 수레에 실려 한양을 빠져나가는 권세가의 꼴을 구경꾼들이 침을 뱉으며 욕했고, 해심이는 그 수레가 성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은인의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역적의 딱지가 떼어지자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사면 교서를 내렸고, 단비와 갓난아기가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게 됐습니다. 해심이가 한양의 넓은 기와집을 마련해서 단비와 아기를 들여보냈는데, 단비가 문지방에 서서 해심이 치마폭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심이가 단비를 일으켜 세우며 볼을 꼬집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야. 밥이나 잘 먹고 살 좀 쪄.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단비가 울다 웃다 난리였고 아기가 해심이 손가락을 꼭 쥐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무영이가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은인의 핏줄을 살리겠다고 모든 걸 내던졌던 이 사내가 비로소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뒤 해심이와 무영이는 본래 살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 구경했는데 야반도주한 남편을 찾아 팔도를 헤맨 뚱뚱한 안악이 알고 보니 조선 천하의 거상이었다는 이야기에 입이 쩍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았죠.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던 안악네들이 해심이한테 달려와서 아이고 해심아, 네가 그런 사람이었냐며 난리를 쳤고 복순이네는 예전에 야반도주 소문을 퍼뜨린 게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해심이가 예전처럼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내리며 동네 사람들한테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상이 됐건 뭐가 됐건 이 여인한테는 이 마을이 집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웃이었으니까요. 달라진 게 있다면 무영이가 이제 나무를 하러 갈 때 해심이한테 꼭 어디 가는지 말하고 간다는 것. 그리고 해심이가 남편 등에 대고 다시 한번 나 몰래 사라지면 대가리를 진짜로 민다고 엄포를 놓는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수확한 곡식을 널어놓고 두 사람이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곡식 나달 위에 금빛을 입히고 있었고 어디선가 귓두라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가 해심이 어깨를 끌어당겨 자기 쪽으로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해심아,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 해심이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빚이면 이자가 붙는 거 알지? 평생 밥 차려. 그게 이자야. 무영이가 푸아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해심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집 할멈이 아이고 저 부부는 여전하구만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체격 크고 둥글둥글한 인상에 머리 회전은 장터 주판알보다 빠른 천하제일 거상 해심이 그리고 그런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며 목숨까지 걸었던 의리의 사내 무영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